안녕하세요. 엘라의 이야기 정거장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77세. 남성, 겉보기엔 단순하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오래전 숨겨진 과거가 있는 노인. 강미영 45세 여성 석주의 둘째 딸. 아버지와 소원해졌다가 과거를 알게 되는 인물. 어느 해 늦가을 퇴색된 낙엽들이 마당 가득 쌓인 조용한 동네에서 77세가 된 강석주는 병약한 몸을 이끌며 작은 방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세상을 향해 문을 걸어 잠근 듯 사람들과의 왕래도 줄이고 마당에 나오는 일조차 드물었다. 오랜 세월에 시달린 그의 얼굴에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모를 만큼 깊게 팬 주름들이 있었다. 석주의 둘째 딸, 45세의 강미영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친밀한 교류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었다. 석주는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고 들어와도 무뚝뚝하게 글에 한마디만 던졌을 뿐 가족에게 따뜻한 정을 베푸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라면서 미영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후회를 가끔씩 느끼곤 했다. 어느 날 미영은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아주 우연히 친구를 만나 담소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버지인 석주가 젊은 시절 외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떠돈다는 것이었다. 물론 풍문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풍문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소문에는 근거가 있는 듯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곁들여져 있어 미영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설마 아버지가? 글쎄, 아버지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 미영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부재에 익숙했지만 결코 아버지가 엄마를 두고 다른 여인을 만났을 거라고 진지하게 상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니 마음 한켠이 뒤숭숭해졌다. 그날 밤 미영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갈피를 잡지 못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와는 소원한 채로 지내온 시간이 더 길었다. 그래도 이대로 넘어가기는 찝찝했다. 믿기 어려운 소문에 대해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든가 주변을 더 탐색하든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워낙 말을 아끼는 성격이라 쉽지 않을 것이 뻔했다. 결국 미영은 몇 번 망설이다가 아버지와 평소 왕래가 잦은 큰 오빠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보려 했다. 그러나 큰 오빠마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빠의 목소리에서는 살짝 동요가 묻어났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스쳤다. 그날 이후 미영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어렸을 적의 궁금증과 석연치 않던 아버지의 모습들이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머릿속을 스쳐갔다. 혹시 이 외도라는 것이 아버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일이자 가족에게 소홀하게 만든 어떤 결정적 사건과 연관된 것은 아닐까? 며칠 뒤 미영은 아버지의 오래된 서랍장에서 우연히 낡은 편지꾸러미를 발견한다. 부피가 크지도 않고 특별한 포장도 아니었다. 그러나 편지 봉투 뒷면에 적힌 이름이 낯설었다. 이름은 신영자.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편지는 적어도 서너 통 정도였고 모두 오래된 종이에 누런색이 발해 있었다. 미영은 망설임 끝에 그 편지들을 꺼내 펼쳐보았다. 가족의 사적인 물건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외도 소문이 떠오르자 아무래도 그 실마리를 풀어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짧았다. 석주 씨, 이번 달은 도저히 힘들겠어요. 아무래도 다시 돈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빨리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두 번째 편지. 기다리는 것도 이젠 한계예요. 더 늦으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정말. 세 번째 편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부디 하루빨리 함께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이 세 통의 편지들은 거창한 사랑 고백이나 격정적인 감정 표현이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돈과 해결책이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했다. 게다가 숨기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심상치 않았다. 도대체 신영자라는 여인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기에 돈 문제와 인생을 함께 걱정할 정도로 얽혀 있었던 걸까? 미영은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다.
단순히 외도가 아닌 엄청난 빚이 얽힌 사건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더 이상 정보를 알 만한 단서는 그 편지들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편지들은 모두 주소나 날짜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아 정확한 시기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며칠 동안 편지를 곱씹으며 고민하던 미영은 작은 결심을 한다. 편지 속 신용자를 직접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예전부터 아버지는 서울 외곽 공장지대에서 일하곤 했으니 혹시 그 지역 사람은 아닐까 추측을 해본다. 일단은 아버지를 아는 지인들에게 신영자라는 인물을 알고 있는지 넌지시 물어보기로 한다. 미영은 어느 날 저녁 마당가에서 담배를 물고 힘겹게 기침하던 아버지 석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예전에 일하실 때 신영자라는 분을 아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석주의 얼굴은 누가 봐도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의 눈동자에는 잠시 슬픔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하지만 석주는 곧 얼굴을 돌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저도 다 큰 어른이에요. 그리고 이젠 엄마도 안 계시고. 그러나 석주는 그저 담배를 비벼 끄고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닫히는 방문 소리가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렇게 또 한 번 대화가 막혀버렸다. 다음 날 미영은 아버지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큰오빠를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미 동네에서 들은 풍문과 편지까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오빠, 신영자라는 분, 아버지랑 어떤 관계였어? 나 이거 알아야겠어. 우리 모두 아버지랑 평생 거리 두며 살 순 없잖아. 미영아, 아버지가 옛날에 사업 실패했을 때 돈 때문에 한동안 어디서 빌부터 살았다고 하더라. 그때 아버지 곁에 누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어. 근데 내가 워낙 어릴 때 일이기도 하고 굳이 묻고 싶지도 않았어. 오빠의 말은 뭔가 더 알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애써 미영을 걱정해 숨기는 것일 수도 있었다. 오빠는 다만 그 신영자라는 분이 아버지의 옛 상사에게도 연관된 것 같다는 말을 전하며 더 이상 이야기하기를 꺼렸다. 아버지의 옛 상사라는 단서가 추가되자 미영은 자연스레 그 사람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수소문해 보니 옛 상사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야 비로소 근처 도시에 돌아와 정착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상사의 아들이 운영한다는 작은 식당이 동네에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다. 미영은 동네에서 수소문 끝에 그 식당을 찾아갔다. 예전 아버지가 다녔던 공장은 이미 없어졌지만 그 상사의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을지 몰랐다. 식당에 들어서니 적당히 손님이 붐볐고 훈훈한 음식 냄새가 풍겼다. 직원에게 김성태 사장님 계신가요? 라고 묻고 잠시 기다리자 어느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반백의 머리칼에 눈가에 주름이 깊은 그 남성은 미영을 쳐다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저는 강석주 씨, 딸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김성태 사장님의 아버지 밑에서 일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때 사정이나 같이 일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김성태는 강석주라는 이름을 듣자 잊히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순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눈썹을 약간 치켜 세운 채로 언뜻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무언가 말해야 할 듯 말문을 열었다. 아, 강석주. 예, 아버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시절의 이야기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좀 있죠.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신영자라는 분과 아버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빚이 얽혔다고도 들었고. 그렇군요. 사실 그 시절 제 아버지 김동술 사장이죠. 그분께서 강석주 씨에게 큰 돈을 빌려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이유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아마 그 과정에서 신영자라는 분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었던 걸로 알아요. 제 아버지가 생전에 우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저도 자세히 모르고 더는 묻지 않는 게 예의겠다 싶어서 넘어갔어요. 김성태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꺼내기를 주저하며 미영을 배웅했다. 미영은 간단한 식사를 한 뒤 영업에 방해가 될까 싶어 길게 질문하지 않고 물러났다. 그러나 들은 이야기는 매우 모호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이 안개 속에 쌓여 있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엄청난 빚이나 금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빚의 중개자거나 혹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던 사람이 신영자라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슴 한편에서는 이 빚 문제가
아버지가 가족에게 소홀해진 결정적인 원인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떠올랐다. 혹여나 애초에 아버지의 외도 소문이 실제로는 다른 맥락에서 파생된 오해는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스쳤다. 며칠 뒤 미영이 아버지의 과거를 묻고 다닌다는 소문이 동네 여기저기에 퍼지기 시작했다.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꺼림칙해도 한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은 서로의 뒷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 번호는 낯선 지역 번호였다. 전화를 받으니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저 혹시 강미영 씨 맞나요? 미안하지만 제 이름은 밝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요. 누구시죠?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묻지 마세요. 저도 오래전 일이고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직접 나서기는 두려워요. 다만 신영자 씨를 찾으시려면 서울 변두리 쪽 중앙시장 근처를 한번 뒤져보세요. 예전에 그분이 거기서 조그맣게 장사를 했거든요. 미영이 자세히 물어보려 하자 상대는 곧 전화를 끊어버렸다. 너무나도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 이상한 전화가 주는 단서 하나만큼은 확실했다. 신영자를 찾으려면 중앙시장 근처를 살펴봐야 한다. 미영은 고민 끝에 그다지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일단 몸을 움직여 보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과거를 모른 척하는 것도 이제 더는 힘들고 이대로 뿌연 안개 속에 방치해둘 수도 없었다. 중앙시장은 이미 예전에 번화함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에 밀려서인지 한적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몇몇 가게만이 힘겹게 문을 열고 있었다. 미영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신영자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넌지시 물어봤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들어본 이름도 같다 정도의 애매한 반응만 보였다. 그러나 한 방앗간 주인 할머니가 그 이름을 듣자 약간 뜸을 들이다가 기억을 떠올린 듯 미영에게 말했다. 신영자라고 확실히 옛날에 여기서 김밥 팔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셨다는 것 같았고 자주 우울해 보이셨는데 가끔 어떤 남자분이랑 심각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죠. 미영은 순간 눈이 번뜩했다. 혹시 그 어떤 남자가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방앗간 할머니 말에 따르면 신영자는 시장 곳곳을 떠돌며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한 20년도 더 전 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곰탕집 앞 골목, 지금은 가게가 없어졌지만 그 근처에서 가끔 밤늦게까지 서성이곤 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짐작도 못했지만 항상 표정이 어두웠고 지나가는 분들이나 가게 사람들 몰래 울고 있던 것 같기도 했어요. 미영은 어떻게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지만 방앗간 할머니도 그 이상의 이야기는 모르겠다고 했다. 결국 시장을 샅샅이 뒤져도 이제는 아예 소식이 끊긴 신영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날 시장을 떠나면서 미영은 몹시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닥달하고 싶지 않아도 이제 여기까지 온 이상 뒤로 물러서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미영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고 다니자 결국 가족들은 혼란스러워졌다. 큰오빠와 작은오빠 그리고 다른 친척들까지도 미영의 행적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큰오빠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입장이라 집안 문제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며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그날 저녁 본가 거실에는 몇 명의 가족이 모여 앉았다. 아버지 석주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큰오빠가 모시고 나왔다. 석주는 한껏 찌푸린 얼굴로 소파에 앉아있다. 미영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직접 들을 수 없는 이야기면 그냥 놔두면 안 돼? 굳이 아버지 힘들게 만들 필요 있냐고. 오빠, 나도 아버지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도 알아야 할 게 있잖아. 왜 어릴 적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불화가 심했고 아버지의 과거를 모르면 앞으로도 이런 어색함은 영영 안 풀릴 것 같아. 그래도 아버지가 지금 몸도 안 좋으시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데 너무 몰아붙이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돼. 가족들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자 석주는 뭔가를 말하려는 듯 몸을 움찔했다. 그러나 그는 입술을 꼭 깨문 채
한참 동안이나 침묵만 지켰다. 누구도 석주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져 갔다. 그때 갑자기 석주가 짜증을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만 좀 해. 왜들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다 지난 일이야. 내가 잘못했으니 혼자 사귀면 되는 거잖아. 석주가 울분을 토하듯 문을 박차고 나가자 거실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미영은 역시 무언가가 있는 게 틀림없다는 확신을 더 깊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정말로 그가 큰 실수를 했거나 혹은 그 실수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온 게 아닐까 싶었다. 가족회의 이후 미영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버지 문제는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다시 한번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이전과 같은 번호였다. 미영 씨, 저번에 제가 중앙시장 이야기를 해드렸죠. 혹시 진전이 있었나요? 거기까지는 갔지만 신영자라는 분을 찾지는 못했어요.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사실 저도 예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신영자 씨가 사업 자금으로 쓸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 돈이 사실은 강석주 씨의 이름으로 빌린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어서 많은 빚을 지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다면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와 얽힌 복잡한 관계였을 겁니다. 미영은 그 이야기를 듣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버지가 빚을 지게 된 과정에 신영자라는 여인이 깊숙이 관여했다면 동네에서 떠돌던 외도라는 소문은 사실 금전 문제로 인해 둘이 자주 만났던 것을 오해해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외도를 한 게 아니라 단지 빚 문제 때문에 신영자라는 분과 얽힌 것일 수도 있네요. 그래도 두 분 사이에 감정이 있었던 건가요? 그 부분은 저도 확실치 않아요. 두 사람이 워낙 자주 만났던 건 사실인 것 같지만 단순히 돈 문제만으로 그렇게 자주 만났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죠. 다만 신영자 씨도 상황이 정말 절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 누군가는 둘의 관계를 외도라고 말했겠지만 실제로는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였을 수도 있고요. 저도 오래된 일이라 이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미영은 오히려 더 착잡해졌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로 신영자와 사랑 관계에 있었다면 그것도 가족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저 빚 때문에 얽힌 협력 관계였을 뿐이라면 그러면 어째서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입을 다물고 자신이 잘못한 사람처럼 굴고 있는 걸까? 혹시 신영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아버지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아니면 그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영자가 큰 불이익을 당했거나 다른 사정이 생긴 건 아닐까? 며칠 후 미영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다. 나이로 보아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낯이 익진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자신을 옛날에 강석주 씨와 같이 돈을 거래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 죄송합니다. 저는 30여 년 전 강석주 선배와 김동술 사장님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을 중개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박춘호라고 해요. 요즘 강석주 선배 얘기가 들리길래 혹시나 하고 찾아왔습니다. 미영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옛 상사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거래를 중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니. 그때 선배가 공장을 옮기고 작은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신영자 씨라는 분이 자본금을 충당해야 해서 선배와 함께 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됐어요.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 빚이 크게 불어났죠. 그럼 아버지가 그 빚을 대신 떠안은 건가요? 네, 신영자 씨도 책임을 지려 했겠지만 서류상으로는 대부분 강석주 선배 명의였어요. 그때 김동술 사장님이 보기엔 아무튼 내 돈을 빌린 건 강석주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테니까 신영자 씨가 어디로 사라진 뒤에는 그 빚을 선배 혼자 감당해야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자까지 겹치면서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미영은 그제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가족에게 소홀했는지, 왜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다.
상상도 못할 금전적 고통을 짊어진 채 평생을 빚독촉에 시달렸으리라. 그러니 가족들에게 떳떳이 말하기도 힘들고 마음 한구석에는 배신감이나 후회, 혹은 어쩌면 신영자를 향한 미안함까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의문은 남았다. 도대체 신영자라는 여인은 왜 아버지에게 그토록 의지했으며 어째서 아버지 혼자 모든 부담을 떠안고 남아야 했을까? 점점 퍼즐 조각이 맞춰져 가면서 미영은 아버지에게 직접 묻지 않고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라도 아버지 석주가 입을 열어야만 했다. 석주는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몰린 듯 보였다. 어느 날 밤, 미영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다. 결심한 표정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와 눈을 맞췄다.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다 알아버렸어요. 신영자 씨랑 빚 문제.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석주는 아무 말 없이 눈을 질끈 감았다. 주름진 손이 떨리는 듯했다. 미영은 그 손을 살며시 잡았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혼자 감당하셨어요? 왜 우리랑 공유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말 좀 해주세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예전에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신영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도 나도 돈이 절박했어. 나야 원래 회사 생활도 하면서 더 나은 꿈을 꾸고 싶었고 그 사람도 아픈 가족이 있었대. 그래서 둘이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자고 했어.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했지. 석주의 목소리에는 한없는 후회와 슬픔이 묻어났다. 그는 벽만 바라보며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때 신영자랑 내가 특별한 감정이 있었느냐고. 솔직히 말하면 어느 순간 서로 의지하게 되긴 했어.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절박한 상황이 만들어낸 동지애였는지 모르겠어. 무엇보다 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었어. 그런데도 사업이 안 되면서 빚은 크게 늘고 신영자는 사라져 버렸어. 나중엔 다른 동네로 갔다는 소문만 들었지. 그러면 그간 아버지가 외도를 했다는 소문은? 소문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밤낮 없이 둘이 만나서 돈 빌릴 방도 모색했으니까. 나중엔 실제로 정이 생긴 건 맞지만 그걸로 내가 가족에게서 멀어져선 안 됐는데 모든 게 내 어리석음이었어. 너희 엄마한테도 평생 미안했고 너희들한테도 면목이 없었어. 그 말에 미영은 울컥했다.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은 건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미영은 오래된 오해가 풀리는 동시에 아버지의 책임감과 후회, 그리고 무뚝뚝하게 보였던 껍데기 속에 감춰진 깊은 상처를 깨닫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아버지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은 이후 미영은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미영은 여전히 신영자라는 인물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궁금했다. 그러던 중 다시 한번 중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신영자가 몇 년 전부터 다시 이 지역 근처의 요양원에서 지낸다는 정보를 우연히 입수한 것이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구체적인 주소와 함께 전해온 이야기였다. 미영은 고민 끝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아무래도 아버지를 모시고 가긴 어렵고 일단은 자신이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 요양원은 시 외곽에 자리 잡은 조용한 곳이었다. 건물은 그다지 크지 않고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야 겨우 나타나는 외딴 시설이었다. 미영이 접수처에 신영자라는 이름을 대자 직원은 놀란 기색을 보였다. 누구시죠? 신영자님 보호자분이신가요? 아, 아니요. 저는 그냥 아시는 분이라고만 해두겠습니다. 잠시 만나 뵙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신영자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인지 기능도 좀 떨어지고 어떤 경우든 짧게라도 면회는 가능하시겠지만 뭐랄까 알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요양원 내부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적한 휴게실에 앉아있는 백발이 희끗희끗한 여인을 마주했다. 나이는 70세를 훌쩍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앙상한 손가락과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직원의 말대로 신영자는 살짝 멍한 표정이었다. 미영은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갔다. 신영자, 어르신 맞으세요? 누구세요? 미영은 자신이 석주의 딸이라는 사실을 바로 밝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름을 꺼내면 신영자가 놀라거나 괴로워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과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씩 이야기해 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신영자는 제대로 과거를 회상하지 못했다. 다만 미영이 중앙시장과 김동술 사장 그리고 빚에 대해 언급하자 그녀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는 듯했다. 나 그때 돈이 필요했어. 가족이 아파서 그래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건강이 악화되어 기억이 희미해졌거나 혹은 말하기 싫어 억지로 차단하고 있는 걸 수도 있었다. 미영은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신영자를 직접 마주했으니 모든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 느낌이었다.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 미영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아버지의 빚 문제와 신영자의 사정, 그리고 가족에게 미쳐버린 후폭풍, 모든 게 뒤엉켜 있었다. 그 와중에 가장 힘든 사람은 아버지 석주였을지 모른다. 오해로 인해 스스로를 가족을 배신하고 망친 가장으로 몰아붙였고 가족들 눈치까지 보며 깊은 죄책감 속에 살아왔을 테니까. 며칠 뒤 미영은 결심을 했다. 아버지에게 신영자가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혹시 그와 직접 만남을 주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었지만 이대로 묻어둔다면 평생 미련으로 남을 것 같았다. 미영은 조심스레 석주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제가 어딜 다녀왔는지 아세요? 신영자 어르신을 찾았어요. 요양원에 계시더라고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석주는 순간 몸을 떨었다. 눈빛이 흔들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지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그래, 아직 살아계셨구나. 잘 됐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냐? 미영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면회를 가자고 제안했다. 석주는 갈등했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컸는지 매일 밤 술에 조금씩 의존하며 번뇌에 시달렸다. 그러나 결국 딸의 손에 이끌려 신영자가 머무르는 요양원으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석주는 요양원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숨소리부터 가빠져 있었다. 나이와 건강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심리적인 충격이 컸다. 신영자를 보러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래 묵은 죄책감과 미안함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휴게실에 앉아있는 신영자를 본 순간 석주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힘겹게 의자에 앉았다. 신영자 역시 석주를 보자 무언가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 작게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당신 누구시죠? 분명 아는 사람 같은데. 신영자, 나 강석주요. 예전에 우리 같이. 석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삼키려 했었다. 그 모습을 본 신영자는 순간 눈동자가 생기를 띠는 듯했다. 마치 깨어나지 않던 기억이 좁은 틈새로 흘러나오는 듯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 그래. 강석주, 돈이 필요해서 내가 많이 미안했어요. 석주도 신영자도 구체적인 과거를 길게 나누지 못했다. 신영자는 이미 현재 상태가 좋지 않아 단어 몇 개만 간신히 입에 올릴 뿐 긴 대화를 이어갈 수는 없었다. 석주는 중간중간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잡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 짧은 만남은 석주에게는 오랜 죄책감을 조금은 덜어내는 시간이 되었다. 신영자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석주는 늘 내가 결국 그녀를 버렸다는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존재하는 신영자가 비록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 해도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석주에게는 작은 안도감이 되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뒤 석주는 여러 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가족들은 그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건 아닐까 걱정했다. 하지만 며칠 뒤 석주는 마당으로 조용히 걸어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 날씨였다.
미영아,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다. 너희 엄마가 살아계실 땐 좀 더 떳떳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에 그런 과오가 있어서 너희에게 다정할 수가 없었어. 늘 죄책감이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 사업도 실패하고 돈 문제에 치여 사는 게 점점 당연해졌지. 아버지, 이제 저희도 알 만큼 알았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지 탓만도 아니잖아요. 여러 사정이 얽혀 있었고. 내가 바보였지. 가장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 가족도 신영자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신영자는 나를 믿고 돈을 썼지만 결국 날 놔두고 떠났어. 하지만 내가 그녀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그러면서도 내가 더 잘했으면 신영자도 그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란 자책도 들고, 엄마한테는 미안하고 너희 형제들한테도 미안하고. 석주는 그날 자신의 과거를 세세히 꺼내놓았다. 신영자와 얽힌 감정, 돈 문제로 인한 폭삭 망한 사업, 그리고 끝없는 빚독촉 속에서 생긴 외로움과 고통. 가족이 옆에 있어도 본인이 방황하며 벽을 쌓았던 시간. 그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미영은 비록 아버지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 위로가 되었다. 가족들은 석주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모든 상처가 한 번에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큰오빠는 이제 와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태도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자신들의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었고 아버지의 부재가 가져온 트라우마가 컸기 때문이다. 우리 어렸을 때 누가 제일 고생했는데? 엄마가 맞벌이에 집안 가장 노릇까지 다 했지. 아버지 빚 갚는다고 해도 그게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 다 지난 일이다 싶어도 그게 어디 쉽게 잊혀지냐고. 미영은 큰오빠의 심정도 이해했다. 자신들 역시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큰 상실감을 겪었다. 석주가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갉아먹었을지언정 그 여파를 받은 건 결국 자식들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석주는 오히려 자책이 더 깊어졌고 다시 건강이 악화되는 듯 보였다. 마음의 병은 좀처럼 쉽게 낫지 않는다. 특히나 노년의 몸은 작은 스트레스 하나도 크게 받아들이기 마련이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이전에 미영과 통화했던 그 낯선 제보자에게서 다시 한번 전화가 걸려왔다. 미영 씨, 저희가 조금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신영자 씨가 사실 김동술 사장님 측에 개인적으로 남겨둔 문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서에는 빚을 어떻게 갚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석주 씨에게 어떤 책임을 물지 말라는 취지의 서류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문서는 거의 행방불명이 됐어요. 만약 그 문서가 존재한다면 석주는 법적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미 시효가 지났고 과거 일이니 직접적인 구제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신영자가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갔다는 의심은 풀 수 있을지 모른다. 게다가 들리는 말로는 김동술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빚을 다 털어줬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신영자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으니 사장이 동정심을 발휘했다는 말도 있고요. 문제는 이 모든 게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미영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져온 그 빚이 사실은 오래전에 면제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헛된 죄책감에 수십 년간 괴로워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미영은 다시 김동술 사장의 아들 김성태를 찾아갔다. 식당에서 바쁜 시간을 피해서 마감 무렵에 조용히 그를 불렀다. 실례인 줄 알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요. 혹시 아버지께서 생전에 신영자라는 분과 관련된 문서를 남기신 적이 있나요? 강석주 씨, 빚에 대해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라든가. 그 이야기를 들으셨군요. 실은 저도 얼마 전에야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를 하나 발견했어요. 대여금, 채무 관련 확약서 비슷한 것이었는데 이미 너무 오래되어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신영자와 강석주의 채무를 상황에 따라 면제한다라는 아버지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있더군요.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서류는 아버지의 결백을 혹은 최소한 아버지가 악의적으로 빚을 떼먹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였다.
김성태는 오래된 서류를 조심스레 꺼내 미영에게 보여주었다. 물론 공식 문건이라기보다는 사장과 직원 사이의 개인적인 합의서였지만 일단 내용은 분명했다. 신영자와 강석주는 사업 실패로 인해 생긴 채무를 일정 부분 책임지되 사장 측에서도 정황을 고려해 나머지는 없었던 일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왜 굳이 이런 서류를 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둘이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를 해보려다 실패했다는 걸 알고 동정심이 생기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도 성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셨으니까. 미영은 서류를 복사해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오해받고 스스로 괴로워해야 할 이유가 애초에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미영은 곧장 본가로 달려가 아버지를 찾았다. 석주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영은 조심스레 그 복사본 서류를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아버지, 이 서류 보세요. 김동술 사장님이 아버지와 신영자 어르신의 빚을 면제해주려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법적으로는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아버지가 평생 마음에 짐이 되어 왔던 그 빚, 어느 시점에 사실상 없어졌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석주는 한참 동안 그 문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때때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마치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다시 읽고 또 읽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며 억눌린 울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그 돈이 평생 내 발목을 잡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설마 이렇게 해결될 줄이야? 아니, 난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게 망가진 줄 알았어. 그래도 석주는 말끝을 흐리며 한참을 울었다. 미영은 아버지의 등을 토닥거리며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조용히 위로했다. 그러나 미영도 마음 한켠이 씁쓸했다. 아버지가 진작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가족의 삶이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이전의 팽팽한 분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석주가 직접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김성태에게서 받은 서류를 보여주었다. 얘들아, 내가 비록 엄청난 실수를 했고 또 가족에게 무관심했던 시절이 길었지만 사실 그 빚은 일찍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다더구나. 난 몰랐어. 신영자가 도망쳐버린 뒤 김동술 사장님이 나한테 뭘 해주려 했는지 전혀 몰랐지. 와, 이게 사실이면 아버지는 법적으로도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제야 알게 된 건지. 아, 나도 몰랐던 거야. 김동술 사장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는지 뒤로 뭔가 마련해 두신 모양이야. 난 그저 신영자가 떠난 뒤 모든 빚이 다 내 몫이라 믿었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결국 계속 돈에 쫓기며 살았지. 네 엄마한테 말하기도 민망했고 자식들한테 얼굴 들기도 부끄러웠고.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억울함, 안쓰러움, 복잡 미묘한 회한.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석주를 향해 노골적인 비난을 퍼붓지 않았다. 그도 오랜 세월을 스스로 벌받듯 살아온 것을 알기에 지금은 그를 탓하기보다 서로 보듬어 줄 시기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저희도 그동안 아버지를 너무 원망했어요. 어릴 땐 아버지가 왜 가정에 소홀하냐고, 왜 엄마에게 상처만 주냐고. 근데 지금에서야 조금은 이해가 돼요. 물론 잘못은 있었지만 아버지도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었겠죠. 그래요. 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뒤늦긴 하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석주는 흐릿한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가족들은 예전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까지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마음 깊은 곳의 앙금을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시간이 흘러갔다. 석주는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상태였고 약간의 치매 증세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모두가 돌아가며 아버지를 간병했고 자주 얼굴을 보며 일상의 사소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 어느 날 미영은 아버지의 곁에서 작은 음료수를 건네며 문득 물었다. 아버지, 그래도 요즘은 좀 마음 편하시죠? 신영자 어르신도 가끔이라도 안부 챙길 수 있고요. 그래,
비록 그녀가 날 전부 기억하진 못해도 그래도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미안한 마음을 조금은 덜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나한테 마음을 조금 열어주는 것 같아.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석주는 그렇게 자신의 남은 삶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었다.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으나 적어도 소통과 이해를 통해 상처를 보듬어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신영자 또한 요양원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기억이 희미해진 상태라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지만 때때로 석주나 미영 등이 작은 성의로 보내는 과일 바구니나 편지를 전해받는다고 했다. 요양원 직원들 말로는 그럴 때마다 신영자가 잠시나마 환한 웃음을 지을 때가 있다고 한다. 돌아보면 한때 외도라 여겨졌던 소문은 사실 금전적 궁핍에서 비롯된 동지애 같은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물론 둘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신할 순 없다. 그러나 그로 인해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석주는 평생을 고통과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의외의 증인들과 서류, 그리고 가족들의 용서가 이어지면서 결국 석주는 조금 늦게나마 평온함을 찾을 수 있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원망과 증오로 점철된 파국은 피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후회 위에 지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다면 쓰라린 상처라도 완전히 낫지는 않아도 언젠가는 흐릿한 흉터로 바뀔 수 있다. 석주의 이야기는 막장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의 노년은 조용히 그러나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가족들은 그 뒤늦은 고백을 통해 지난날의 오해와 상처를 조금씩 덜어냈다. 비록 그 과정에서 고통과 갈등이 컸지만 그걸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한 가지 깨달음을 준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누구의 삶도 한때의 실수로만 규정될 수 없다. 결국 남은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느냐에 따라 마지막 장의 무게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더라도 나름의 화해와 수용, 그리고 작은 평온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석주는 몸소 보여주었다. 긴 세월을 돌아 이제야 가족의 곁에서 비로소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